아이고 형님, 내가 미쳤다고 냄새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어림없는 소리. 우리 며느리년이 벌어오는 돈, 그거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데 전년 돈 다 털어먹을 때까지 아주 푹 아픈 척 해야지. 호호. 분명 어제도 똥오줌을 벽에 치라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한다던 치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3년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요.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맨손으로 치우고 회사 승진까지 포기하면서 모셨던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3년 세월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아버린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방에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물을 닦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연기 참 잘하시네요.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수는 그날 바로 작은 카메라 3대를 사서 시어머니 안방 구석구석에 몰래 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흘린 그 피눈물이 머지않아 시댁 식구들 전부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무서운 칼이 될 줄은, 방구석에서 웃고 떠들던 저들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공기는 한겨울 새벽처럼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자리 검은 정장을 입은 윤지수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시선은 한 곳 피고인석에 꽂혀 있었죠. 푸른 수의를 입은 남편 이민환과 시어머니 김점순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법정 안을 무겁게 채워나갔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지수의 머릿속에는 지옥 같던 지난 3년이 한 장씩 펼쳐졌습니다. 3년 전 지수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점순이 갑작스레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한 장의 진단서가 지수의 평범한 일상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여보, 어머니 간병은 요양보호사 도움도 받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민환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멀쩡한 며느리 두고 남의 손에 어머니를 맡겨. 친척들이 우릴 뭐로 보겠어. 민환은 그렇게 모든 짐을 지수의 어깨 위에 얹어버렸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가장 유력하던 과장 승진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시댁 안방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밤이고 낮이고 점순의 난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톱을 세워 핥히었습니다. 지수의 팔뚝과 어깨에는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다쳐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점순을 붙잡으면 점순은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복도 채 벗지 못한 지수가 부엌에서 점순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수는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도 느끼지 못한 채 동네 골목을 헤맸습니다. 겨우 놀이터 구석에서 점순을 찾아냈을 때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수의 통장 잔고는 점순의 비싼 약값과 특식 비용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았죠.
시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서는 냉장고 반찬을 싹 쓸어 담아갔습니다. 옳게 엄마 간병하느라 힘들지. 근데 우리도 요즘 사정이 빠듯해서 말이야. 큰 시누이가 반찬통을 챙기며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도 좀 보태줘. 엄마 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의 어느 밤은 지수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온 벽과 바닥에 대소변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방 안을 가득 메웠죠. 지수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때 민환이 코를 막으며 방문을 발로 거칠게 닫았습니다. 아이 냄새. 도저히 못 있겠네. 나 거래처 접대 있어서 나갔다 올게. 여보, 잠깐만. 같이 좀.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아는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지수는 따뜻한 수건으로 점순의 몸을 닦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점순을 보며 지수는 미운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얼른 좋아지셔야죠. 그래야 저도 한숨 돌리지요. 지수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사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잦은 지각과 당일 연차로 지수의 책상은 부서 맨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집에 부른 요양보호사들도 점순의 난동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도망쳤죠. 퇴근길 지수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뇌 기능에 좋다는 수입 영양제를 신용카드 12달 할부로 긁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 좀 나아지시려나. 깊은 한숨이 지수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커튼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점수는 지수의 업무 수첩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도 지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종이 조각을 치우고 가위에 베인 점순의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주었죠. 어머니, 손 다치셨네. 조심하셔야지요. 명절이 오면 시누이들은 점순의 손만 잡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제사상 준비와 설거지를 전부 지수에게 떠넘기고 사라졌습니다. 독한 세제와 오물을 매일 만진 지수의 손가락은 마디마디 관절염이 왔습니다.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도 지수는 버텼습니다. 오직 하나 어린 딸에게만은 화목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요즘 들어 민환의 외박이 부쩍 늘었습니다. 출처 모를 카드값도 치솟았죠. 하지만 지수는 그조차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가끔은 바람도 쐬고 와야지. 지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도 지수는 부엌에 섰습니다. 치아가 약한 점순이 먹기 편하도록 고기를 잘게 다졌습니다. 냄비 속 죽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지수는 퉁퉁 부은 손가락을 애써 펴며 죽을 저었습니다. 제 정성이 언젠가는 닿겠죠. 그럼 다 괜찮아질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위로 지수의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그 모든 헌신이 어떤 진실 위에 쌓이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늘 그렇듯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순의 바지를 내리고 묵직해진 기저귀를 능숙하게 벗겨냈죠.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왔지만 지수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지수는 물티슈로 오물을 닦고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더러워진 기저귀는 비닐에 세 겹으로 꽁꽁 싸서 묶었죠. 쓰레기통에 기저귀를 버린 지수가 거실에 흩어진 딸의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둔 참이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어눌하고 느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높고 생기가 넘치는 목소리였죠.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유, 걱정 마. 그 멍청한 며느리 아직도 내가 진짜 치매인 줄 알고 있다니까. 점순의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요양병원 갈 돈 다 털어먹을 때까지 계속 아픈 척 해야지. 안 그래? 지수는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소나기에 힘을 주고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글쎄, 며느리가 빚까지 내서 사온 그 비싼 영양제 있잖아. 점순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거 내가 다 변기에 쏟아버렸어. 호호. 그년 그것도 모르고 또 사오더라니까. 지수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점순의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그년 친정아버지 죽으면서 보험금 나온다잖아. 점순의 말이 점점 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거 우리 민환이 사업 자금으로 슬쩍 돌리면 돼. 표 안 나게 빼돌릴 방법이 다 있어.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 밖으로 비명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받은 돈마저 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서야 지수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푹 팬 두 볼과 핏기 없는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점순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은 며느리의 얼굴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지수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노려보는 사이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울긴 왜 울어. 정신 차려, 윤지수. 지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당장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그 충동을 눌렀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소리쳐봤자 저 인간들은 발뺌하겠지. 지수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멀쩡하게 통화했다고 말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한다고 뒤집어 씌울 게 뻔했습니다. 지수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추악한 연극을 한 방에 무너뜨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은 지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던 손가락이 어느새 침착하게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보안 장비 파는 곳을 검색했습니다. 렌즈가 전혀 티나지 않는 작은 위장 카메라 3대를 골랐죠. 가장 빠른 배송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점순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피곤에 절은 속아 넘어간 바보 며느리의 표정을 완벽하게 지어 보였죠. 어머니, 미역국이에요. 따뜻할 때 한술 뜨세요. 지수가 상을 침대 앞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점수는 지수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국그릇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어버버, 으어.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발작하는 신용을 했죠. 뜨거운 미역국이 지수의 손등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살이 되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지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흘리셨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지수는 맨손으로 엎질러진 국을 닦았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순한 며느리였죠. 저 출근해야 해서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지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화장실로 들어가 카메라 세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배터리도 메모리도 멀쩡했죠. 점심시간 지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 버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점순이 대자로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죠. 지수는 신발을 벗고 발끝으로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탁상 시계 뒤 공기청정기 틈새, 그리고 화장대 인형의 눈 위치, 세 곳에 카메라를 하나씩 심어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를 고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거친 헛기침과 함께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지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잽싸게 옷장 문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10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점수는 다시 일정한 숨소리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살금살금 빠져나와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수는 오후 내내 모니터 한 구석에 작게 카메라 화면을 띄워두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지수의 눈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점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한다던 사람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비싼 육포와 명품 가방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 그 모습은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수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수는 회사 휴게실 구석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날 밤 녹화된 안방 영상을 배속으로 빠르게 돌렸죠. 화면 속 점수는 지수가 현관을 나서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비싼 한우와 과일만 골라 먹었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홈쇼핑에 전화를 걸기도 했죠. 네, 그 금목걸이 세트로 주문할게요. 카드는 며느리. 아니, 내 카드로 결제해줘요. 점순이 능청스럽게 주문하는 음성이 또렷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어 시누이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호호, 며느리 등골 쪽쪽 빼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호강한다. 안 그러냐? 점순의 낄낄거리는 웃음이 지수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지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이 부서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 속 점수는 화장대 서랍 및 이중 공간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의 카드로 몰래 사들인 영양제와 홍삼이 가득했습니다. 이 좋은 걸 그년한테 왜 줘? 다 내가 먹어야지. 점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것들을 꺼내 먹었습니다. 지수가 빚을 내서 산 영양제를 변기에 버렸다던 그 영양제를 말이죠. 그런데 지수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안방에 민환이 들어섰습니다. 민환은 점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이 똥기저귀 연기 언제까지 해야 돼? 나도 이제 지친다고. 점순이 민환의 등짝을 가볍게 치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다 됐어. 그년 친정아버지 보험금만 그년 통장으로 들어오면 끝이야. 확실한 거 맞지? 걱정 마. 그 돈 들어오면 그년 명의 아파트까지 싹 처분해서 내 사업 자금으로 돌리면 돼. 점순의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길에 내쫓는 거지. 민환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진 내가 다정하게 잘해줄게. 엄마도 똥 싸는 연기 좀 더 리얼하게 해줘. 화면을 보던 지수의 명치 끝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수는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위에까지 개원했죠.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지수의 노동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짜고 친한 패였습니다. 지수는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이성을 끌어모았죠. 울지 마. 토하지도 마. 저것들 손에 다 잡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지수는 즉시 녹화된 영상과 음성을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암호를 건 외장 하드에도 한 번 더 저장했죠. 저들이 증거를 없앨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지수는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남편의 저녁상을 차렸죠. 여보, 오늘 좀 일찍 왔네. 손 씻고 와. 금방 차릴게. 지수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환이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수야, 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민환이 슬쩍 운을 뗐습니다. 장인어른 보험금 말이야. 그거 언제쯤 나온대. 지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죠. 그게, 여보, 나도 답답해 죽겠어. 지수가 한숨을 푹 쉬며 종이 한 장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먼 친척 한 명이 갑자기 자기도 받을 게 있다고 들고 나왔대.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는 중이라 보험금이 무기한 묶였다지 뭐야. 지수가 미리 만들어둔 가짜 안내문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소송 이야기에 민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환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그럼 일단 이거라도 도장 좀 찍어줘. 회사 운영자금 대출인데 당신이 보증만 서주면 돼. 민환의 목소리가 은근히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망설이는 척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점순이 타이밍 맞춰 튀어나왔죠. 으아! 어버버! 점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괴성을 지르며 또 발작 연기를 했습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 민환이 지수 손에 펜을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지수야, 일단 도장부터. 어머니는 내가. 여보, 어머니 먼저. 어머니가 위험하잖아. 지수는 다급하게 점순을 부축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민환의 등 뒤로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을 꽂아 넣었죠. 저 인간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가려면 지수에게도 칼이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회사와 시댁 건물을 조용히 캐줄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흥신소라 불리는 심부름센터의 연락처를 손에 넣었죠. 일주일 뒤 두꺼운 보고서가 지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환이 사업이라며 운영하던 회사. 직원 한 명 없는 껍데기뿐인 회사였습니다. 또 시댁 명의의 알짜 5층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최근 슬그머니 민환 혼자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죠. 가족들이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환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근처에서 큰 돈을 결제한 카드 내역. 그리고 그 카드의 주인은 민환 회사의 서류상 격리로 올라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내연녀까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늦은 시각, 지수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든 딸의 방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백지 한 장을 펼쳤죠. 지수는 그 위에 천천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환과 점순, 그리고 내연녀. 세 사람을 가장 아프게 무너뜨릴 순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집 근처 한산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을 기다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참이었죠. 그때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제법 배가 부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당돌하게 의자를 빼고 지수 맞은편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인사부터 드릴게요.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민환 씨 아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자는 태아 초음파 사진과 민환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민환 씨, 이미 당신이랑 이혼할 서류 다 준비해놨어요.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 재산도 곧 다 우리 거 될 거고요. 그러니까 늙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줘요. 지수는 잠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치매 시어머니의 사기극도 모자라 이제 남편의 내연녀가 배를 내밀고 나타난 것이죠. 테이블 아래로 지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흥신소 보고서에서 이미 이 여자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환의 껍데기 회사에 격리로 위장 취업해 비자금을 주무르는 여자라는 것을요. 지수는 동요하는 기색을 싹 지웠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여자의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회사 돈 빼돌려서 산 가방치고는 너무 조잡한데. 지수가 입을 열자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티가 너무 나잖아. 뭐 쓰레기는 곧 분리수거해서 버릴 거니까. 지수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번호표나 뽑고 기다려. 당신 차례 금방 와. 전곡을 찔린 여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이러기에요. 임산부한테 너무하시네. 카페 안 손님들의 시선을 끌려고 일부러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죠. 지수는 더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얼음물 잔을 천천히 집어들었죠. 그러고는 여자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아, 너 미쳤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자가 씩씩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걸로 상간녀 위자료에 회사 돈 횡령까지 한꺼번에 엮을 구실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환이 술에 잔뜩 취해 거실 소파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민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풀자 그 안에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내연녀가 사는 오피스텔의 계약서 원본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통장 내역이 나왔죠. 민환의 회사 돈이 내연녀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십 번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낼 생각 없어. 셋 다 한꺼번에 묻어주겠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복잡한 일을 법정에서 다 증명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지수가 아는 법이라고는
너무도 얕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걸 무기로 쓸 줄 모르면 소용없는 일이었죠. 지수는 깊은 무력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퇴근을 준비하던 지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뜨지 않는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아주 시원한 장면을 봤습니다. 얼음물 세례 말입니다. 지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누구세요? 강태호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고요. 남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벼락 맞은 그 여자, 제 전처입니다. 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민환 씨가 빼돌린 돈에 눈이 멀어서 저랑 일방적으로 갈라섰거든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노리는 사냥감이 같으니 한번 만나서 판을 크게 키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수는 서초동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벽면 가득 화려한 승소 판결문이 걸려 있었죠.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가 지수를 맞았습니다. 태호는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게 이민환 씨 회사의 이중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전처의 과거 사기 전가 기록이고요. 지수도 짐짓 놀란 표정을 거두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점순이 멀쩡하게 요가를 하는 영상, 시댁 식구들이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하는 음성. 지수는 그것들을 태호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었죠. 태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거 완벽하군요. 서로 따로 모은 증거들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수 씨, 이건 위자료 몇 푼 받자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태호의 목소리에 묵직한 힘이 실렸습니다. 저들 돈줄을 완전히 끊고 숨통까지 막아버리는 싸움입니다. 각오되셨습니까? 지수가 태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갈 거예요. 태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민환이 호시탐탐 노리던 친정아버지의 보험금부터 손을 썼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법원에 묶어버리는 절차를 그 자리에서 밟았습니다. 빈틈없는 일 처리에 지수는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지수는 위임장에 흔쾌히 서명했죠. 평생 혼자 짊어졌던 짐을 함께 들어줄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호라고 부르세요. 우린 이제 한배 탄 사이니까. 태호가 지수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또 매서웠습니다. 태호를 만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밤새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정리한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시댁 건물의 등기 서류와 민환의 옛 대출 서류였죠. 지수는 그것을 들고 출근하듯 태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보안을 위해 직원들을 일찍 돌려보낸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수와 태호 둘뿐이었죠. 태호가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태호는 민환과 점순, 내연녀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선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지수가 그 옆에서 자신이 모은 영수증들을 짚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요양 등급받았다는 서류랑 병원비 영수증인데 날짜가 안 맞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키려니 어딘가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태호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윤지수 씨, 이쪽 일에 재능이 있는데요. 태호는 곧 자기 정보원에게 그 요양병원 원장을 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정보원이 두툼한 자료를 들고 왔죠. 원장이 점순한테 뒷돈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줬더군요. 정보원이 비밀 장부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가짜 검사 결과로 나라 지원금까지 빼돌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태호는 그 장부를 들고 직접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겁에 질린 원장은 결국 진짜 정상 진단서 원본을 내놓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자백까지 녹음으로 남겼죠. 한편 지수는 집에서 여전히 바보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없이 점순의 기저귀를 갈고 밥상을 차렸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시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제 친구가 알려준 건데 곧 개발된다는 땅이래요. 지수가 그럴싸한 투자 안내 책자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몇 배는 그냥 번대요. 형님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큰 시누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진짜 우리한테만 알려주는 거지. 그럼요. 가족인데.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할 거예요. 시누이들은 그 가짜 정보에 홀랑 넘어갔습니다. 무리해서 대출까지 끌어다 돈을 밀어 넣었죠. 지수가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민환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수야, 안방 금고에 어머니 건물 서류랑 도장, 신분증 다 가져와. 당장. 민환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걸로 뭐하게. 잔말 말고 가져오라면 가져와. 급해서 그래. 지수는 겁에 질린 척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준비해둔 참이었죠. 태호가 미리 일러준 대로 지수는 가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생긴 가짜 서류, 가짜 신분증, 비슷한 무늬로 새로 판 가짜 도장. 지수는 그것들을 떨리는 손으로 민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잘 챙겨, 여보. 민환은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소중히 품에 안았죠. 진짜 서류와 도장은 이미 태호 사무실의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환이 가짜 서류 봉투를 들고 내연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우편함에 슬쩍 숨기는 그 모습이 잠복하던 흥신소 직원의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죠. 태호는 지수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댁 건물과 민환에 숨겨둔 계좌를 법원에 묶어달라고 신청했죠. 이제 저들은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통지서가 집으로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수는 한 발 앞서 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칠순이 다가오시잖아요. 제가 큰맘 먹고 호텔에서 잔치 열어드릴게요. 지수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진짜냐? 호텔에서? 점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멍청한 짓을 한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럼요. 친척분들 다 모셔서 어머니 체면 살려드려야죠. 지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점수는 치매 연기조차 잊은 채 백화점으로 한복을 맞추러 다녔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친척들 앞에서 폼 잡겠다며 명품을 사들였죠. 가짜 투자 정보에 눈이 멀어 빚이 더 늘어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민아는 잔치 비용을 지수 카드로 결제하게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잔치 당일 내연녀를 호텔방으로 부를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았죠. 승리감에 도취된 둘만의 파티를 즐길 셈이었습니다. 지수는 잔치 준비를 직접 챙겼습니다. 연회장 대관부터 음식, 큰 화면의 영상 상태까지요. 폭로의 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며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지수는 딸을 친정 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딸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 안 됐으니까요.
엄마, 이모 집 가서 자도 돼. 응. 엄마가 며칠 일이 좀 있어서 금방 데리러 갈게. 지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선 지수는 안방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태호 역시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10명을 하객인 척 잔치장에 배치하기로 했죠. 경찰에 사기 고발장을 낼 시점도 맞췄습니다. 공항에는 내연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요청까지 넣었죠. 빠져나갈 구멍을 모조리 막은 겁니다. 지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서늘하고 당당한 눈빛만이 지수를 마주보고 있었죠.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갚아줄 시간이네. 드디어 화려한 칠순 잔치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결전의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도심 5성급 호텔의 큰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순의 칠순을 축하하러 온 친척과 하객 수백 명이 둥근 테이블을 채웠죠.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 한복을 입은 점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척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축의금 봉투가 쌓일 때마다 눈동자가 번뜩였죠. 시누이들은 빛내서 산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우리가 요즘 부동산으로 좀 재미를 봐서요. 호호. 큰 시누이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떠벌렸습니다. 미나는 효자 행세를 하며 하객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혔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위층 방에 대기 중인 내연녀에게 문자를 보내며 슬며시 웃었죠. 지수는 단상 뒤 어두운 곳에서 태호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다 막혔습니다. 경호원들도 자리 잡았고요. 태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국악 공연이 끝나자 민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민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어머니,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시고 이렇게 편찮으신 와중에도 민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봐주십시오. 민환이 분위기를 한껏 잡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면의 거대한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그런데 화면에 뜬 건 훈훈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서 점순이 멀쩡하게 최신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점순의 모습이 거대하게 펼쳐졌죠. 박수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죠. 어머, 저게 누구야? 점순이 아니야. 치매라더니 저렇게 멀쩡해.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메웠습니다. 당황한 민환이 리모컨을 마구 눌러댔습니다. 이게 왜 이래?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본체 선을 지수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이어 점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요양병원 갈 돈 다 털어먹을 때까지 계속 아픈 척 해야지. 호호.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반쯤 누워 앓는 소리를 내던 점순이 사색이 되었죠. 점순은 벌떡 일어나 화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야. 중증 치매 환자라던 사람이 펄펄 날뛰며 뛰어다녔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환과 내연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친정 재산을 빼돌리자고 모의하는 두 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죠. 그년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내 사업 자금으로 돌리면 돼.
점순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검은 정장의 지수가 태호와 함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중앙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3년 동안 멀쩡한 몸으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지수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돈을 빼돌려 딴살림을 차렸고 둘이 짜고 제 친정 재산까지 노렸습니다. 지수가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 지수에게 쏠렸죠. 저는 3년간 이 사람들의 똥기저귀를 치웠습니다. 그게 전부 연극이었습니다. 지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이성을 잃은 민환이 욕설을 내뱉으며 단상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너 죽을 줄 알아. 민환이 지수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순간 태호가 손짓을 했죠. 하객으로 위장해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단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경호원들은 민환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민환이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누이들이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입구는 경호원들이 막아선 뒤였죠. 비켜요. 우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시누이들이 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지며 우스꽝스러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수는 제압당한 민환과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점순의 발밑으로 종이 뭉치를 던졌습니다. 법원의 붉은 도장이 찍힌 건물 압류 통지서와 이혼 서류였죠.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수가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당신들은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죠. 형사들은 사기와 서류 위조 혐의로 점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라. 이놈들아. 점순이 바닥을 뒹굴며 발악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의 이어폰으로 태호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해외로 도망치려던 내연녀도 횡령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지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점순을 단상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척들은 불똥이 튈까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떴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텅 빈 연회장을 지수와 태호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하던 칠순 잔치 현수막이 찍힌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통쾌한 폭로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수갑을 찬 민환이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송차 앞에서 형사가 잠시 다른 직원과 서류를 확인하던 참이었죠. 한쪽 손목의 수갑이 채 잠기지 않은 틈을 민환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켜. 민환은 형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옆에 세워진 차에 올라탔습니다. 엑셀을 밟아 차단기를 부수고 그대로 튀어나갔죠. 모든 재산이 묶이고 어머니까지 잡혀가자 민환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는 지수를 향한 도끼만이 가득했죠. 한편 지수는 인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태호와 함께 건물을 나서는데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는 딸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어떡해요. 방금 아버님이 오셔서 선생님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큰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고 피투성이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멀쩡해요. 그래서 아이는요?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분명 유치원에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 절대로 아빠에게 아이를 내주지 말라고요. 하지만 미나는 그 혼란을 틈타 딸을 낚아챘던 겁니다.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태호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여보, 받아. 제발 받으라고. 지수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딸을 인질로 자신을 협박할 거라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강력반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입니다. 당장 전국에 수배 내려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렌터카 번호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랑 시내 카메라부터 잡아주세요. 태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차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민환의 차 안에서는 어린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엄마한테 갈래.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민환이 고함을 지르며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시속 150km를 넘기며 미친 듯이 질주했죠. 지수는 통쾌하던 복수의 기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3년 전 똥기저귀를 치우던 때보다 더 끔찍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지수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안 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순찰차가 민환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민환은 갓길과 트럭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죠.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으로 포위망을 뚫어버렸습니다. 차량 추적 시스템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민환의 차가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가 강원도 쪽 산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죠. 인적이 드문 굽이진 국도였습니다. 태호의 차 조수석에 오른 지수는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도로를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태호 씨, 우리 애 무사하겠죠? 그렇죠.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사할 겁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태호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산길로 깊숙이 들어선 민환은 추적을 피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차 암블랙박스 선을 통째로 뽑아버렸죠. 길 안내 기계도 뜯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험한 비포장길을 달린 민환은 낡은 폐공장 터에 차를 숨겼습니다.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가버렸죠.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떠는 딸을 조수석에 둔 채 민환은 주머니에서 다른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대포폰이었습니다. 민환이 지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죠. 지수의 화면에 스산한 폐공장 배경이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딸의 겁먹은 얼굴이 함께 비쳤죠. 엄마,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가 갈게. 지수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잘 들어, 윤지수. 민환이 눈을 번뜩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건물 압류 다 풀고 경찰 고소도 취하해. 안 그러면 민환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렸죠. 이 차 끌고 저기 저수지로 그냥 돌진할 거야. 애랑 같이. 지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알았어. 다 해줄게. 다 풀어줄 테니까 애만은 살려줘. 제발. 지수가 처절하게 매달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태호가 노트북을 열었죠. 영상 통화 신호와 주변 전파를 거꾸로 따라가며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태호는 폐공장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냈죠. 소리 없는 메시지로 경찰 특공대와 헬기를 그곳으로 급파했습니다. 태호가 지수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 민원의 주의를 묶어두라는 눈빛이었죠. 지수는 알아챘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내 생각해서라도. 지수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아는 그 처절한 목소리에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죠. 승리감에 도취돼 주변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멀리 밤하늘에서 묵직한 헬기 소리가 폐공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딸을 되찾을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폐공장 주변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소리 없이 들어왔죠. 조명탄이 터지며 민안의 차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눈부신 불빛에 놀란 민안이 황급히 기어를 넣었습니다. 엑셀을 밟아 포위를 뚫으려 했죠. 하지만 바닥에 깔린 못장치에 타이어가 걸려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방패를 든 특공대원들이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확성기에서 투항을 권하는 목소리가 울렸죠. 차에서 내려라. 아이를 풀어주고 손을 들고 나와라. 도간에 든 쥐가 된 민안이 차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병 조각을 딸의 목에 들이댔죠. 오지마. 다가오면 애부터 다친다. 현장에 막 도착한 지수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리케이드를 넘으려 했죠. 안 돼. 내 딸. 우리 딸한테서 손 떼. 태호가 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지수 씨, 안 돼요. 지금 뛰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져요. 태호의 목소리가 지수를 붙들었죠. 전문 협상가가 나서서 민안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안은 병 조각을 쥔 손을 위협적으로 흔들어댔죠.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이렇게 끝난 마당에. 그때 태호가 협상가의 확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민환 씨, 당신이 그렇게 챙기던 그 여자 인천공항에서 잡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죠. 남은 돈 전부 현금으로 챙겨서 혼자 도망치려다 붙잡혔어요. 당신을 버리고 말입니다. 민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에 병 조각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안의 정신이 잠시 멍해진 그 찰나였습니다. 차량 뒤쪽 사각지대로 특공대원 하나가 소리 없이 접근했죠. 곤봉으로 뒷유리를 단숨에 깨고 안으로 섬광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빛과 귀를 찢는 굉음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기하던 대원들이 순식간에 깨진 창으로 들이닥쳤죠. 민안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동시에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대원이 딸을 두꺼운 담요로 감싸 안고 뛰어나왔죠. 엄마, 아가, 우리 아가.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지수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딸의 작은 등을 끊임없이 쓸어내렸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무서웠지. 딸의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서야 지수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뺨이 짓눌린 민아는 다시 수갑을 찼습니다. 살인 미수와 아이를 끌고 간 혐의가 더해졌죠. 민아는 발버둥치며 경찰차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딸의 작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 지수는 그제야 팽팽하던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끌려온 미나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다 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일이라고요. 미나니 고개를 떨구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형사는 곧바로 수의를 입은 점순을 데려왔습니다. 점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다 저놈이 혼자 꾸민 짓이야. 난 몰라. 엄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 부류막심한 놈아. 네가 보험금 노린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추한 다툼을 벌였죠. 그 꼴을 바라보던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차례로 펼쳤습니다. 지수가 제출한 가짜 서류 녹취록, 내연녀의 공항 영상,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두 사람 앞에 쌓였죠. 완벽한 증거 앞에서 민항과 점수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가운 의자에 허물어졌죠. 검찰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기와 횡령, 서류 위조의 협박, 아이를 끌고 간 죄까지 모두 합쳐졌죠. 재판 당일 법정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준비한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민한 쪽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힘없이 서류를 덮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꼿꼿이 앉아 두 사람의 몰락을 차갑게 지켜보았죠. 저항조차 포기한 채 몸을 떠는 그들을 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민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기극을 주도한 피고인 김점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전액 몰수한다. 민환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점수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지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 문을 나서는 지수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수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왔죠. 태호가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지수가 올라탔습니다. 열린 창밖으로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보였죠. 지수는 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것입니다. 고생했어요, 지수 씨.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태호 씨가 없었으면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댁 명의의 알짜, 건물과 민환이 숨겨둔 모든 재산이 법의 절차에 따라 처분됐죠.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지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원이 정한 최고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었죠. 지수가 슬쩍 흘린 가짜 투자 정보에 속았던 시누이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날마다 빚 독촉장에 시달렸죠. 거기에 민환의 불법 대출 보증빚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운영하던 식당마저 압류당했죠. 결국 한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내연녀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태호의 끈질긴 추적 끝에 횡령한 돈을 모조리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됐죠. 모든 족쇄를 끊어낸 지수는 새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넓고 아늑한 아파트였죠. 이사 첫날 지수는 딸의 방을 화사한 핑크빛 가구로 채웠습니다. 엄마, 내 방 너무 예쁘다. 딸이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죠. 우리 딸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지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짐 정리를 끝낸 지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지수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지수 씨, 정식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태호가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죠. 우리 로펌 수석 사무장 자리 맡아주지 않겠어요. 지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법도 잘 모르는데 지수 씨만큼 끈질기게 증거를 파고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태호가 빙긋 웃었죠. 그 끔찍했던 경험이 억울한 사람들 돕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처럼 당하고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죠. 좋아요. 해볼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펌에 처음 출근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현관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멍든 얼굴의 며느리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호와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무장님. 지수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가만히 어루만졌죠. 벅찬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곧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돈을 밤새 추적해 찾아냈죠. 첫 사건부터 멋지게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네요. 태호가 흐뭇하게 웃었죠. 태호 씨한테 배운 거예요. 지수도 마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안팎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어느새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사이가 됐죠. 말로 다하지 않아도 통하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태호와 나란히 서서 교문을 바라보았죠. 엄마, 아저씨, 나 학교 다녀올게. 딸이 해맑게 웃으며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지수가 손을 흔들었죠.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캠핑도 가고 놀이공원도 찾았죠. 과거엔 꿈도 꾸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다가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점순의 기저귀를 치우며 지문이 닳도록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마디 흉터가 남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지수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핸드크림을 손등에 발랐죠. 그 지옥 같던 시간이 자신을 갉아먹은 상처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준 삶의 훈장이었죠. 거실 책상으로 자리를 옮긴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로그에 접속해 글을 써내려갔죠. 남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쉽게 풀어쓴 글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글이었죠. 덕분에 용기 내서 이혼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지수의 글을 읽고 새 삶을 결심했다는 응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신처럼 절망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우스를 클릭해 글을 올린 지수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깊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온전히 털어낸 후련한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두 팔을 위로 뻗어 기지개를 켰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방문 너머로 딸의 명랑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따뜻하고 안정된 일상이 거실 가득 펼쳐졌습니다. 엄마. 방문을 열고 딸이 달려나왔죠. 지수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품으로 뛰어든 딸을 꼭 끌어안으며 지수는 비로소 깨달았죠. 스스로의 손으로 존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는 것을요. 지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광장에 헐벗은 나무들을 마구 흔들어댔죠. 서울역 앞 천막을 친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들이 엄발을 동동 굴렀죠. 그 줄의 맨 끝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때에 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그리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노파였습니다. 바로 민원과 점순이었죠. 민원은 감옥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합의금으로 가진 돈을 모두 날린 뒤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죠. 점수는 병이 깊어져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1년 전 며느리를 속이려 가짜 치매 연기를 하던 점순. 그런데 감옥의 좁은 방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진짜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죠. 두 사람은 빚더미에 앉힌 시누이들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연락마저 끊긴 채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죠. 배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바닥을 드러낸 국통을 박박 긁었죠. 마지막 남은 따뜻한 고깃국 한 그릇을 두 사람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거 드세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두 사람의 탁한 눈동자가 번뜩였죠.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민환이 거친 손을 뻗어 그릇을 낚아채려 했죠.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그 순간 점순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나라. 그거 내 밥이야. 내놔. 치매에 걸려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점순이었죠. 점순은 민환의 뒷머리를 억센 손으로 휘어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나. 엄마가 연기만 똑바로 했어도 이 꼴은 안 났잖아. 민환이 어머니를 밀치며 악다구니를 썼죠. 이 도둑놈아. 남의 밥을 왜 뺏어? 점수는 민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꽁꽁 언 진흙 바닥을 뒹굴었죠. 국밥 한 그릇을 두고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침을 뱉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에 혀를 찼죠. 세상에, 모자가 저게 뭐야? 쯧쯧, 무슨 사연인지. 행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결국 국그릇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식어버린 국물과 하얀 밥알이 시커먼 흙먼지와 뒤섞였죠. 순식간에 먹을 수 없는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엎어진 밥알을 본 두 사람은 그제야 싸움을 멈췄죠.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민환과 점수는 맨손으로 흙 묻은 밥알을 주워 입에 쑤셔 넣었죠. 알 수 없는 기괴한 통곡 소리를 토해내면서요.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두 사람의 튼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옆 큰 길 위 거대한 전광판에 환한 불이 켜졌죠. 새로운 광고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 가득 한 여자의 빛나는 얼굴이 떠올랐죠. 국내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로펌의 수석 사무장. 당당하고 우아하게 인터뷰하는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밥알을 줍던 민환이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았죠. 핏발선 탁한 눈동자에 전처 지수의 환한 얼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같은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미나는 흑투성이 손을 덜덜 떨며 전광판을 향해 뻗었습니다. 지수야. 무언가 애타게 중얼거렸지만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는 짐승의 신음만 새어나왔죠. 점수는 전광판 속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코를 박은 채 밥알 한 토를 찾느라 진흙을 혀로 하찼죠. 저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지수의 얼굴. 그 아래 진흙탕을 구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모자. 두 모습이 너무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무심한 겨울 하늘에서 새하얀 눈송이가 흩날렸죠. 두 사람의 구분 등 위로 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경쾌한 캐럴 소리가 거리를 채웠죠. 그 노랫소리가 두 모자의 처참한 끝을 덮으며 차가운 겨울밤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지수 씨의 길고 긴 이야기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묵묵히 치웠던 것은 단순한 기저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고 쏟아부은 진심이었고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한 가정의 온기였습니다. 그 진심을 짓밟고 연극을 벌였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남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던 욕심은 차가운 겨울 길바닥의 진흙탕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정신 차려라고 스스로를 다잡던 그 순간, 지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서질 것 같던 손으로 다시 일어나 끝내 자신의 존엄을 제 손으로 되찾아낸 것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진심은 결코 값싸지 않으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